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호 태풍 마이삭이 오늘 새벽 1시쯤 경남 거제로 상륙해서 내륙을 관통한 뒤 아침 6시 반 강릉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난밤 아무도 편하게 잠들지 못하게 한 이 마이삭, 사망자가 2명 확인됐고 수십 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위력만큼은 역대급을 과시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최고 18m의 파도가 관측됐고 한라산에는 1000mm, 즉 1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제주 지역 피해 상황을 먼저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해안가 산책로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강한 파도에 방파제는 떨어져 나갔고 콘크리트 바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너져 내린 해안 산책로는 바닷가로부터도 10m 이상 떨어져 있는데요. 당시 파도의 위력이 얼마나 강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파제도 위력적인 파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해녀들이 물질 나갈 때 쓰던 탈의실은 뼈대만 남았고 안에 있던 물건들도 모두 떠내려갔습니다. 이번 태풍 때 완전히 한 방에 다 물에 떨어버리고 지금 태왁, 또 물랑경, 오리발, 슈트 이것이 다 온데어디 사라졌습니다 지금. 한라산에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3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한라산 남녘에는 1040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물폭탄의 만조까지 겹치면서 하천이 범람해 한밤중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그지 엄청 세지. 무서워. 저 집에 잠기려고 해. 어서 가자 빨리 무서워. 저지대 마을이 얼음 무릎까지 잠기면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고 퇴근 무렵 도로 곳곳이 침수돼 차량이 고립되고 일부 버스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니까 무조건 서행. 천천히.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비바람이 12시간 이상 제주를 강타하면서 제주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마이삭은 바람도 역대급이어서 원전 4기의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또 전신주나 전선이 파손되면서 전국에서 27만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제주에서만 4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기면서 공포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어서 박성동 기자입니다. 태풍이 제주에 근접했던 어제 저녁 8시쯤. 양식장을 덮고 있던 철제 지붕이 50m 넘게 날아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삽시간에 휘몰아친 돌풍에 인근 주택 10여 채가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지붕을 뚫고 유리창을 깨트리고 강풍과 함께 날카로운 흉기로 변해버린 철제 구조물은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불이 벌겋 우리 방에 불이 벌겋게 틀어져 다 기절했나. 어디 저 도망도 저기 못 아이고 그 버름에 댕기다 죽으래. 구석에 막 아들 영 털었어 막 다다다다. 지붕이 사라진 양식장에선 새끼 넙치들이 손쓸 새도 없이 폐사했습니다. 모두 300만 마리입니다. 정전이 한 5번 정도 되더니 8시부터 8시에 정확히 한 번에 확 날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지하실로 숨은 상황이었고요. 시속 180km가 넘는 순간 최대 풍속. 온종일 불어닥친 강풍에 가로수가 꺾이고 신호등도 맥없이 부러졌습니다. 전신주가 넘어지고 고압 전선까지 끊어지면서 4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도 끊겼습니다. 전기가 끊긴 정수장에선 한때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6만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비바람에 제주에선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만 700건이 넘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옆을 지나면서 이 정도 피해를 낸 뒤 마이삭은 그 위력 그대로 경남 남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부산에서는 경기장의 지붕막이 날아갔고 해수욕장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부산 지역의 피해 먼저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월드컵이 열렸던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지붕막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그랬는데 한 장에 3억짜리인 지붕막 9장이 강풍에 찢겨져 또 날아간 겁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도심 곳곳에선 가로수가 부러지고 신호등이 넘어지고 간판이 날아가고
신호 제어기와 교통 표지판까지 뽑히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길가에 세워둔 차량을 덮치는 등 파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부산항에선 야적장에 쌓아둔 컨테이너 수십 개가 장난감 블록 조각처럼 무너졌고 대형 화물차들도 강풍을 못 견디고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앞에 두 대가 바람을 많이 맞아서 쓰러진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인데. 태풍이 지나간 뒤 쓰레기 더미로 뒤덮인 해수욕장에선 음수대가 통째로 날아가기도 해 강풍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태풍으로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신고리 원전 1, 2호기와 고리 원전 3, 4호기가 잇따라 가동을 멈췄고 도심에서도 5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밖에서 나기도 하고 막 건물이 뭐 쓰레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날아가는 소리들이 막 밖에서 너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숨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출하를 코앞에 둔 과일들이 떨어지고 나무까지 부서지는 등 도심과 농촌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10호 태풍 하이선도 오는 7일 부산 인근을 지날 것으로 예상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네,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아파트 유리가 이렇게 뻥뻥 뚫려 있습니다. 이런 바람에 부산에서는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는데 갑자기 유리가 깨지면서 과다출혈로 숨진 겁니다. 당시 바람의 세기는 시속 130km, 결국 강풍이 가해자였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에 제대로 앞이 보이지 않고 나무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잠시 뒤 경찰차 한 대가 급하게 아파트 단지로 들어옵니다.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으로 60대 여성이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던 중 갑자기 깨진 유리창에 큰 부상을 당한 겁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바로 앞 화단입니다. 이렇게 힘없이 휘어진 철제 프레임과 날카롭게 깨진 유리창 파편 일부가 그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과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출혈이 워낙 심해 결국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사하구엔 순간 최대 초속 36m, 시속으론 130km의 강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역대급으로 그동안에 지금 불었던 바람보다 최고 내 기억에는 좀 셌던 것 같거든요. 베란다에 샤스가 지금 저절로 다 열리고 이러다가 뭐 이게 우리 아파트가 뭐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강풍을 직격으로 맞은 해운대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선 10여 개 층의 유리창이 줄지어 산산조각 났고 창틀과 방충망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집 안으로 꺾여 들어가는 등 태풍 마이삭의 위력에 각 가정에서 유리창 파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상구와 서구의 아파트에서도 깨진 유리창에 2명이 팔과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태풍으로 흔들리는 창문에 안전장비 없이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요. 태풍이 예보되면 그 창틀 주위를 테이프로 고정해서 유리창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기장군에선 강풍에 흔들리는 지붕을 확인하러 올라갔던 70대 노인이 아래로 떨어져 숨지면서 공식적인 태풍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740여 건의 피해와 구조 신고가 잇따른 부산에선 지금까지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부산을 거쳐 북상하는 동안 동해안에서도 무려 12m, 그러니까 아파트 4층보다 더 높은 초대형 파도가 무트로 들이닥쳤습니다. 태풍에 대비해서 항구에 묶어두었던 대형 여객선 한 척이 전복될 정도였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 동쪽 끝 4층 건물 높이로 몰아친 초대형 파도는 동해안 끝자락에 있는 땅 포항 구룡포를 집어삼켰습니다. 파도를 막아야 할 방파제는 힘도 못 쓴 채 산산조각 났고 바다와 맞닿은 어촌 마을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지는 걸 직접 보면서도 마땅히 도움 청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나가지를 못했어요. 방 안에 갇혀가. 전화도 안 통하지, 전화도 안 되지. 이러니까 119도 전화를 해줄 해도 전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와, 죽는 줄 알았어요.
강한 파도를 맞고 지붕은 날아가 버렸고 천장은 이렇게 푹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손님이 끊긴 횟집들은 이번 태풍이 더 원망스럽습니다. 정전으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수족관 안에선 값비싼 도미며 대게가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있는 수족관마다 다 죽었어. 우리 저희 집 말고 그룹 시장 전체가 다 죽었어. 태풍이 빠져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오늘 오전까지 비바람이 몰아친 울릉도. 산더미만한 파도가 피항에 있던 배들을 덮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기상청 방송에 참 세기는 세다고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1일까지는 셀 줄 몰랐고 10년 전에 베이비 파도보다도 몰당할 때를 세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끝자락에서 직접 겪은 태풍 마이삭의 파괴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고 엄청난 파도의 위력은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사실 마이삭은 한반도에 상륙하자마자 남해안뿐 아니라 강원도 최북단까지 그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1시간에 100mm 넘는 비가 내리면서 도로와 다리가 잠기거나 끊겼고 항구도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쓰나미처럼 항구로 밀려듭니다. 어판장과 하러의 센터가 물에 잠겼고 작은 가건물과 주차된 차량이 힘없이 이리저리 떠밀립니다. 태풍 마이삭의 위력에 조용했던 항구 마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양양시가지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은 124.5mm. 도로 위로 냉장고가 둥둥 떠다니는가 하면 차량은 바퀴가 물에 잠겨 꼼짝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물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빗물이 배수구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해 저지대와 도로 곳곳이 침수된 겁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어젯밤 인근 동해고속도로에는 산사태가 발생해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우리도 기다렸고 지금 시간적으로 한 2시간 정도 가까이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강릉과 속초, 고성 지역을 잇는 국도도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릉과 평창을 잇는 국도에 낙석이 발생했고 도로는 침수됐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마을 경로당 앞 도로는 자취를 감췄고 집안이 깎여나간 건물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지금 돌 있죠? 돌인데까지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마당이었거든요. 해가 마당이었는데 지금 밑이 파여 나가면서 세면 위에 한 것까지 싹 파여 나간 거예요 지금. 태풍 마이삭이 쏟아낸 물폭탄에 양양과 고성, 강릉에서는 주민 28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태백선과 영동선 열차 일부가 한때 운행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불어난 강물에 다리가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감지한 한 시민이 다리가 무너지기 불과 30초 전에 이 차량들의 통행을 막으면서 대형 인명피해를 막아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평창 진부면에 오대천을 가로지르는 송정교 모습입니다. 교량 턱 밑까지 차오른 하천물이 거센 물살을 일으키며 요란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교량 일부가 아래로 조금 내려앉아 있습니다. 위험을 직감한 한 남성이 달려와 차량들의 통행을 막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건너려는 차량들에게 진입을 극구 말렸고 건너편에서 오는 차량에도 필사적으로 건너지 말라는 수신호를 보냅니다. 다리를 절반 정도 건너던 운전자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비상등을 켠 채 급히 후진했는데 불과 30초 뒤 다리 중간이 갑자기 아래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한 시민의 기지가 대형 참사를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랬다 보니까 다리 상판이 V자식으로 살짝 내려앉았댔어요. 그래서 딱 낌새가 다리가 무너질 것 같더라고. 내려가 봤지. 또 차들 막 지나다니면 사고 날 것 같아서. 상류 대관령 지역에 23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진부에도 120mm의 비가 내리면서 다리가 불어난 강물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진 겁니다. 많은 비로 강물이 불면서 교각이 무너져 전체 100m 길이의 다리 중 15m가량이 붕괴됐습니다. 꿍 소리 듣고 천둥 치는 소리인 줄 알고 내다보니까 다리가 끊어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고로 교량 아래 상수도관까지 파손되면서 송정리 23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상류에 있는 동산교도 침하돼 붕괴 위험이 커지면서 폐쇄 조치됐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산업단지에도 무시 못할 피해가 났습니다. 조선소와 석유화학 같은 이 거대하고 육중한 제조 설비도 시속 160km 강풍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선박 기자재 생산업체. 컨테이너를 엮어 만든 대형 사무동 건물이 크게 부서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전으로 전기 공급마저 끊기면서 이 공장에서 일하던 2,000명 넘는 작업자들은 일손을 멈춰야 했습니다. 공장 전체가 우선은 뭐 바닥에 나와가지고 다 잠겼었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처음이었어요. 해안가 펄프 제지업체의 야적장. 한가득 쌓아놓은 펄프가 방파제를 넘어 밀려든 바닷물에 엉망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나와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 이리저리 살펴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울산의 한 국가산업단지 해안도로입니다. 강풍과 해일이 휩쓸고 간 이 도로는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심각하게 파손됐습니다. 최대 시속 165km에 이르는 강풍은 조선소에서 건져 죽이던 대형 에탄 운반선마저 옆으로 넘어뜨렸습니다. 배가 기울면서 접안 시설이 부서졌고 배 안으로는 물이 들어차고 있습니다. 베란다 창문이 막 들이치는 거예요. 막 붕붕붕 치는 거예요. 치면서 집이 막 흔들릴 정도로. 울산항에 마련된 제품 보관 창고는 강풍에 너덜너덜 찢겨져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항만에는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하는 포트 클로징 조치가 내려졌고 정박 중이던 대형 선박들은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항했습니다. 암벽이라든가 손상이 일어날 경우에 그 뒤에 항만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선 석유화학 저장 탱크에 외벽 보온재가 뜯겨져 나왔고 울산 시내 대부분의 교통신호가 마비돼 출근길 대란이 발생하면서 자동차 공장 등 주요 생산시설의 업무가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마이삭이 사라진 위성 영상에 또 다른 태풍이 등장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 지금의 속도와 이동 경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부산으로 상륙해서 한반도의 정중앙을 관통해 북상할 거라는 대단히 우려할 만한 예보가 나왔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시속 177km의 강풍에 1000mm가 넘는 물폭탄을 뿌리며 올해 가장 강한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서해를 따라 북상한 8호 태풍 바비와 달리 내륙을 통과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태풍이 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입니다. 태풍의 발원지인 괌 북서쪽 해상을 휘저으며 이미 중심 기압 955헥토파스칼에 시속 144km의 강풍이 부는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수요일 오전만 해도 일본 오키나와 상륙이 예상됐지만 태풍의 길을 터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며 목적지가 남해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요일 오후 오키나와 남서쪽 먼 바다를 지나 남해안을 바로 건너 월요일 아침 9시쯤 부산에 상륙합니다. 상륙할 때 위력은 마이삭보다 조금 약하지만 이후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해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수 있습니다. 또 바비나 마이삭과 달리 아침부터 내륙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훨씬 위협적입니다. 태풍은 밤보다는 열 에너지를 공급받는 낮 시간대에 위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태풍의 진로는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할 경우 태풍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수축할 경우 태풍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후 그 세력이 약화된 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선이 지금 예측대로 이동한다면 일요일 오전 제주 먼바다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얼마 만에 보는 100명대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95명인데요. 수도권에서 재확산이 시작된 지 17일 만에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병원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윤미 기자가 종합적인 내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흘째 200명대를 유지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제보다 70여 명 줄어 광복절 집회로 인한 수도권 재확산 이후 17일 만에 다시 100명대로 내려간 겁니다. 시민들의 이동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분석해봤더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2주 동안 이동량이 25% 정도 줄어든 게 확인됐습니다. 온 국민의 단결력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거리두기의 효과가 생각보다 더디게 나왔다며 언제든 확진자 수가 폭증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 최후 방어선이라 할 수 있는 병원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상급 종합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에서 암 환자와 보호자 등 6명이 잇따라 감염돼 2개 층이 통째로 봉쇄되는 등 서울에서만 7개 병원에 걸쳐 의료진과 환자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치킨집에서도 직원 6명이 한꺼번에 확진되는 등 일상 속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공든탑을 바로잡는 과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긴장감과 경각심을 유지해야 하고 방역당국은 이달 말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금의 확산세를 최대한 누그러뜨리는 걸 1차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확진자 수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또 추석 연휴 기간을 거쳐서 환자가 더 증가하지 않도록 추석 방역 대책을 지금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밤 9시 이후 식당 실내 영업 중단 등 현재 시행 중인 이른바 2.5단계 거리두기를 더 계속해야 할지 또한 오는 주말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자, 하루 확진자가 이렇게 100명대로 내려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인데도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1,300명이 넘고요.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도 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이 무려 2만 3천 명에 이릅니다. 안 그래도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서 더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모이지 말라는 방역당국 호소 속에서도 2주 동안 7번이 넘는 기자회견을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유독 자신들에게만 까다로운 방역 기준을 적용해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사랑제일교회가 퍼뜨린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또 이들이 지금의 코로나 감염의 주범으로 다 퍼뜨린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단 한 가지도 동의하지 못합니다. 교회 측이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이 이 교회 교인이나 방문자 중 1,300여 명은 여전히 검사를 거부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사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양성률은 18%, 열의 2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걸로 나왔습니다. 또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중 무증상자는 5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중 많은 수가 무증상 상태의 코로나19 감염자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더 심각합니다. 당국이 파악한 4만 1천여 명 가운데 2만 3천 명 정도는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됐는지 괜찮은지 걸렸다 나았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고 버티다가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바로 고발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확진된 사람들 중에 체류자인데도 불구하고 검진을 26일까지 받지 않았다면 사후적으로 적발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경기도는 아예 문자나 전화를 뻔히 받아놓고도 검사에 응하지 않은 이들 20명을 선제적으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집회 이후 조사 거부나 자가격리 위반 등으로 253명을 이미 입건한 경찰은 의도적으로 조사를 거부한 걸로 나타날 경우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충남에서는 한 김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인데 직원의 가족까지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소식은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청양군에 있는 한 김치 공장이 폐쇄됐습니다. 네팔 국적의 20대 여성 근로자가 감기 증상이 있어 검사해봤더니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공장 직원 18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습니다. 한 50대 여직원의 남편까지 같이 확진돼 공장 밖으로 번진 N차 감염까지 확인됐습니다. 확진 환자 중에는 가까운 홍성이나 보령 등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비롯된 코로나19가 인근 시군으로 차츰 번지고 있습니다. 처음 확진된 20대 여직원은 최근 회사와 기숙사만 오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장 직원 127명 가운데 처음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밀폐된 공장 안에서 오랜 시간 같이 근무하고 단체 급식까지 하는 과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누출 장소인 탈의실 및 휴게실 등 환경검체 채취를 예정하고 있고 특히 주민 상당수가 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가족 중 고령의 노인들이 많은 지역이라 집단 감염이 더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방역당국은 첫 확진자가 나오기 닷새 전부터 생산돼 시중에 유통 중인 김치 50톤을 모두 회수하고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국회에서도 오늘 확진자가 나오면서 문을 연 지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폐쇄가 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려던 고위당정청 회의를 포함해서 정치 일정들이 줄줄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본청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 곳곳에 출입금지 표시가 붙었습니다. 방역요원들의 긴급 방역도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실 직원이 오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어제 오전까지 국회 본청으로 출근했다가 오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확진된 겁니다. 저희 당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접촉자들은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방역 및 검사 등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원의 동선을 고려해 국회 본청 1층과 2층, 소통관 1층이 다시 폐쇄됐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31명이 일단 1차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의장과 일정을 함께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그제 주먹을 치며 취임 인사를 나눴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 의장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자택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 일정이 전면 중단됐고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편성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고위당정청 회의도 연기됐습니다. 국회는 해당 직원의 동선을 중심으로 역학조사에 들어갔고 접촉자들의 검사 결과에 따라 청사 재개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은 기자로부터 전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낙연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비대면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단체들이 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자체 합의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하지만 집단 휴진 같은 단체 행동 중단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의사단체 전체의 단일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와 대의와 공식적인 협상을 하는데 의협의 단일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의협의 단일안을 확정할 것입니다. 2시간가량 이어진 회의 끝에 의협은 합의문의 큰 틀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의사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 4대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에 대한 내용을 합의안에 넣었다고 회의 결과를 알렸습니다. 또 단체 행동의 중단에 대한 이야기는 합의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회장은 이어서 젊은 의사 비대위가 제안한 합의안은 최소 기준이며 범투위와 의협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과의 협상에서 4대 정책 철회 외에 다른 요구들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4대 정책 철회라는 기존의 요구에 더해 다른 의료계의 수건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되 지금의 집단 진료 거부를 당장 접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계획에는 지금 변화 없고요. 다만 7일 전까지 저희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또 그리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겁니다.
이 같은 의사단체들의 입장은 정부가 거의 항복에 가까운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될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건 지역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응급 환자가 발생을 해도 속초나 강릉까지 차로 1시간을 가야 해서 환자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 실태를 이재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환자를 태운 119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지난 7월 강원도 고성 한 공사 현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노동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였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건지진 못했습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도 1시간을 달려 멀리 속초의료원까지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성에서는 매달 3건 정도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데 환자를 살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관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없어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구 2만 6천여 명의 서울 종로구보다 30배 가까이 넓은 강원도 고성군. 하지만 천명당 의사 수는 서울 종로구가 16.29명, 고성군은 0.45명으로 종로구가 36배 이상 더 많습니다. 병원은 의원급 7곳이 전부고 그마저도 주민이 거주하는 5곳 읍면 가운데 2곳에 몰려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성 주민들에겐 보건소가 서울의 종합병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성군 주광면에 있는 주광보건지소, 공중보건이 의사 1명과 한의사, 물리치료사와 간호사 등 4명이 의료진의 전부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8시 55분입니다. 보건소 진료를 오전 9시부터 보니까 진료 시간 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보기 위해 보건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한 건 간단한 진료와 약 처방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찰을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병원을 가보세요. 이제 그냥 얘기만 하고 이제. 일단 기구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진단이 어려운 부분도 없진 않고요. 다치시는 분이라던가 다른 어떤 급한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속초나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고성엔 응급의학과는 물론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등 대부분의 진료 과목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산부인과는 고성뿐 아니라 속초와 양양, 인제 등 주변 지역에도 분만 가능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산모들은 차로 1시간 걸리는 강릉까지 원정 출산을 해야 합니다. 언제 진통이 올지 모르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조상기가 있어서 병원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강릉으로 다니게 돼가지고 불안했었죠. 속초의료원은 다음 달부터 분만실을 운영하려고 3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려 했지만 2명만 겨우 구한 상태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이 안 되는 지자체는 전국의 46곳에 달합니다. 지금 시장에 맡겨가지고는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이제 공공의료가 강화돼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데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꼽힌 항목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었습니다. 그나마 의료 공백을 메워줬던 공중보건의도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대폭 축소되는 현실에서 의료 사각지대에서 의사를 만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바람에 추가로 발생한 정부의 손실, 또 사회적 손실은 얼마나 될지 정부와 서울시가 일단 160억 원 정도로 잡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신도들 검사비와 치료비는 물론 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도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어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한 명에 16만 5천 원이 들어가는 검사비가 10억 원 정도, 1,000명이 넘는 관련 확진자 치료비가 1인당 632만 원씩 73억여 원 정도 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줄어 발생한 손실 약 80억 원 등 정부와 서울시가 입은 손해가 최소 160억 원이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일단 일부 금액에 대해 다음 주 초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역만 23개 이상의 클러스터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역학조사 결과 그들의 방해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한 거고. 이후엔 지역 상인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세수 감소 등을 더해 2차 청구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퇴원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던 전광훈 목사는 오늘은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을 겨냥한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절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북한과의 연방제 국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확실히 밝히고 약속하여 줄 것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연일 늘어나 지금까지 전국에서 1,139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대통령은 한 달 내에 사과하라, 아니면 순교하겠다. 적반하장도 정도껏 하라. 종교의 담장을 넘어서 비상식의 극단적 언어로 자신을 정치화하려는 이 전광훈 목사. 그는 교계에서 유명세를 막 탔을 때부터 이 공권력과 국가 시스템 자체를 무시하고 비웃는 존재였는지, 아니면 그가 정치와 종교 사이 담장 위를 걷는 동안 어떻게 사용될지 예상 못한 자양분을 누군가 제공해 준 것인지 남상호 기자가 종교 전문가 또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만나서 취재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이름이 대중에 알려진 건 2005년 팬티 발언이었습니다. 여신도가 나를 위해 속옷을 내리면 내 신자,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목회자 부부들을 상대로 한 부흥설교 도중에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반스 목사, 무슨 목사, 이게 전부 종북주의자 애들이 나를 공격한 겁니다. 전 목사는 대형 교회를 빌려 대규모 설교를 이어가며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목사만 수천 명씩 모였습니다. 내 여러분 여기다 갖다 앉혀놓는데 얼마나 1억 5천만 원 들었어. 1억 5천만 원. 얼마? 거기다가 금남교에서 쓴 돈을 더하면 3억도 넘어. 전 목사가 종교를 발판 삼아 노골적인 정치색을 드러낸 건 지난 2007년 대선 때부터입니다. 올 12월 달에 대선은 무조건 이명박에 가야 되니까 내가 장로님이니까 만약 여기서 이명박 안정을 사람은 내가 생명 치러서 집어본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기독 자유당을 창당해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며 극우 세력의 거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에 이제 우파 진영이 아무것도 못 움직일 때 극우가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극우가 움직일 때 그 구심력의 일종의 얼굴마담 역할을 전광훈 씨가 한 거죠. 전 목사를 따르는 열광적 신도들이 급증한 계기는 이른바 광야교회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청와대 앞에서 매일 열린 거리 예배가 구심점이 된 겁니다. 예배 형식의 반정부 집회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등 보수 정치인들도 찾아왔습니다. 정치가 잘못됐구나. 목사들이 나오고 이건 잘못됐다. 그거 돈 때문에 그런 거, 돈 때문에 신고 때문에. 이 목사님은 안 그렇더라고. 올해 2월 광야교회가 철거되자 신도들은 사랑제일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체육시설, 주차장, 골목이 뒤에 놀릴 수 있는 데가 있죠. 골목이 한 8개 되나 봐요. 의자 놓고 있잖아요. 막 2m씩 다 찢어가지고 TV 하나씩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편이 아니면 빨갱이, 사탄으로 몰아가는 전 목사의 극단적 이분법에 극우 성향의 개신교 신도들은 열광했습니다.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돼. 다 쳐내버려야 돼. 이 자식들. 지금 국회가 다 빨갱이 자식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신성 모독성 발언에도 지지를 거두지 않을 정도로 전 목사에 대한 신도들의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아하, 그분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구나라고 느끼시면 돼요. 우리가 옳다 그러다 그걸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역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방문자는 5,300여 명. 이 가운데 1,400여 명은 코로나19 검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입구에서 재지, 또 중간에서 한번 재지, 들어갈 때 자지, 손 소독하고 마스크 딱 써야지 들어가. 무슨 그게 헛소리를 했었는지 몰라. 제가 광화문에요. 물을 났었거든요. 사람을 쥐어 짜던구만요. 문제를 어느 정도 오느냐. 사람들이 안 아픈데 굳이 가갖고 그럴 필요 있겠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부는 방역망을 빠져나가거나 자가격리 명령을 어겼고 검사를 하러 온 공무원들에게 폭력도 휘둘렀습니다. 발언과 행동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 자극적인 걸 해야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중독적 현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순국 열사대 이런 것도 만들고 지난 겨울에 막 유서까지 쓰고요. 전광훈 목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한 달 뒤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인천시의 공무원 또 시에서 위탁을 준 콜센터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건물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나왔는데 인천시의 대응을 두고 논란입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일찌감치 출근을 하지 말라고 알렸지만 콜센터 직원들한테는 아예 알리지 않은 건데요. 결국 의심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야 퇴근을 시켰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인천 송도의 미추홀타워엔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인천시청 공무원 592명과 민원 상담을 맡은 미추홀 콜센터 직원 71명의 근무지도 이곳입니다. 그런데 무역보험공사 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자 인천시는 공무원 전원에게 다음 날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출근했던 위탁업체 소속인 콜센터 직원 50명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많이 사람들이 없었죠. 다른 날보다 텅 비어 있었어요. 보니까 저희만 공지를 못 받은 상태. 콜센터 직원들은 위탁업체 소속이지만 인천시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계획된 감염병 예방 지침대로 대응했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실에서 의심스러우니까 나오지 마라. 재택근무를 해라. 예방도 있고 혹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이런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왜 유독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된 걸까? 비상체제 계획에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건물이 폐쇄되면 같이 폐쇄하고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의심자가 발생했다고 그때마다 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정작 감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됐던 건 상황도 모른 채 정상 출근한 콜센터 직원들이었습니다. 미추홀 콜센터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회사와 같은 층인 이곳 건물 13층에서 근무했습니다. 황당했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집에서 근무하는 사이 콜센터 직원들은 공사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야 건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양성이 나올 때까지 너희들은 현장을 지키면서 일을 해라. 콜센터 직원들은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서름과 울분을 느꼈습니다. 이런 보호를 받는 것도 다 급이 있나. 저희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고 저희보다 위에 있는 공무원이니까 신분사회처럼 그분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논란이 되자 인천시는 공무원과 차별을 한 건 아니라면서 매뉴얼 보완 등 재발 방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당시 무릎 수술을 위해서 23일짜리 휴가를 간 걸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병가를 내주는 과정에 군 규정을 위반하고 요즘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왕진까지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추 장관 측은 관련 서류 제출에 문제가 없었고 승인 여부는 군의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장기 병가에 대해 서류가 남아있지 않을 뿐 절차에 따라 승인된 휴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절차나 이런 걸 거치고 승인을 했는데 그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가지고
뭐 행정 절차상의 오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문제가 없었는지 실제 절차를 따져봤습니다. 서 씨는 1차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9박 10일의 병가를 얻어 부대를 나갔습니다. 6월 7일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 9일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10일간의 병가가 끝나기 직전 서 씨는 9일의 병가와 4일의 휴가를 추가로 승인받습니다. 본인이 아닌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로 휴가 절차를 문의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바로 그 휴가입니다. 현행 육군 규정에 따르면 열흘이 넘는 병가는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방부 역시 병가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심의를 반드시 거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의 병가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검찰에서 서 씨의 휴가 연장이 정상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문의해와 국방부 지침 위반이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장기 휴가가 가능하려면 지켜져야 할 규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육군 규정은 일단 퇴원하면 부대로 복귀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대와 병원이 너무 멀 경우에 한해 통원 치료를 위해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 씨는 퇴원 후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 통원 치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서 씨 측은 퇴원 후 6월 21일 하루만 실밥을 뽑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날은 집으로 의료인을 불러 소독 등 치료를 받았다. 즉 의료인이 왕진을 했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수술 이후에 처치를 못해서 계속 피가 고이고 물이 차서 현행의료법상 왕진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왕진을 받기 위해 병가를 써도 된다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서 씨의 병가 중 절차에 맞는 휴가는 입원 사흘, 실밥 뽑기 하루였던 셈입니다. 또 병가가 끝나면 그 기간 중 진료 기록, 수납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 이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병가를 낸 경우 입원 확인서와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부대 측은 해당 서류 원본은커녕 서류 접수 기록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서 씨가 아예 제출을 안 했던 것인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에 대한 감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를 걸어 서 씨의 휴가 연장 절차를 물어본 것은 내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 측 변호사는 1차 병가는 국군 양주병원에서 2차 병가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 씨의 병가 연장을 심의하지 않은 건 해당 부대의 문제이지 특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 방향으로 제시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동학 개미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20조 원 규모의 뉴딜 펀드가 조성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할 기회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보도에 손병산 기자입니다. 이른바 뉴딜 펀드는 5년간 20조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먼저 정부와 국책은행이 7조 원을 출자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나머지 13조 원은 개인 투자자나 민간 은행들이 투자하는 시기입니다. 손실이 나도 정부 출자분에서부터 떠안게 사실상 원금 보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태양광이나 수소 충전소 같은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펀드 가입자에겐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정부만 아니라 국민들도 직접 투자해달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이자 전략입니다.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융계 일각에선 관제 펀드 아니냐, 결국 리스크 부담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몫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년 전 필승 코리아 펀드, 이른바 소부장 펀드가 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처럼 성장성이 있는 디지털과 그린 뉴딜 사업이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보다는 생산적 투자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에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한국판 뉴딜 사업이나 기업에 투자할 재원 확보를 위해 정책 금융기관들은 100조 원,
민간 금융기관도 70조 원을 지분 투자나 대출, 보증 지원 등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뉴딜 펀드 20조에 뉴딜 금융 170조,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한국판 뉴딜을 위해 추진된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MBC 뉴스 손명선입니다. 요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음식점에 가는 대신 배달을 시켜 먹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죠. 하지만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 배달 주문이 늘어도 음식점 사장님들의 걱정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착한 수수료 배달앱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족발집.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저녁 시간인데도 1시간 동안 받은 손님은 두 팀이 전부입니다. 그건 핵식도 다 없어진 거고 4명, 5명 온다 하더라도 이제 9시 이후로는 또 제가 영업을 못 하니까 홀 손님 영업을 못 하니까 그나마 배달 주문이 50% 정도 늘어 버티고는 있지만 최고 12% 넘는 수수료에 광고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배달은 나오긴 나오는데 수수료가 많이 나가서 많이 힘든 편이에요. 많이. 하지만 이틀 전 가입한 서울시 제휴 배달앱의 수수료는 2%. 같은 27,000원짜리 족발을 팔아도 수수료가 540원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광고비가 전혀 없고 결제도 올해 4천억 원 넘게 발행된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할 수 있어 이 배달앱에 가입한 음식점은 13,00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한 달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는 배달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 될 테고요. 수수료가 저렴한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고요. 지난해 배달앱 서비스를 시작한 UMF는 다음 달부터 한 달 이용료 38,000원만 내면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하고 음식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간에서 중개를 하는 플랫폼인데 저희가 과다하게 무언가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은 수수료를 내고 부담이 적은 플랫폼이라는 기조는 깨지 않고 항상 유지할 것이고요. 수수료를 확 낮춘 공공 배달앱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배달앱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고 서울시도 서울사랑 상품권 결제 기능을 16개 배달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서 망신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데요. 법정에 나온 조 전 장관 이미 예고했던 대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은 30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대답은 한결같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것. 자신이나 친족의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조 전 장관 말고는 답을 할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은 딸 인턴 경력 관련 의혹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변호인 측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조 전 장관이 나와도 모든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오늘 증인 선서 직후 재판부의 양해를 얻어 미리 준비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형법학자인 자신은 진술 거부권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선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조사 때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었다며 유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 조 전 장관 말처럼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며 증언을 거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진술 거부권은 당연한 권리여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재판에서 각종 의견서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족 간의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진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증언하기에 아주 부적절하다라는 게 저희 변호인들의 판단이었고요. 법정에서의 증언 거부는 보통 혐의를 부인하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죄를 입증할 책임은 결국 검찰에 있는 만큼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음식 문화도 바뀌고 있는데요. 외식보다는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컵라면보다 봉지 라면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고소한 김을 잔뜩 얹은 김라면과 토마토 주스에 시원하게 말아먹는 냉라면. 거기에 만들기 쉽고 먹기는 더 쉬운 라면땅까지. 딱 봐도 뭐 맛있어 보이지 뭐. 최근 유튜브에선 난생 처음 들어보는 각종 봉지라면 레시피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안에서 음식을 직접 해먹는 홈쿡족들이 늘어나면서 봉지라면이 하나의 요리로 대접받게 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봉지라면의 상반기 매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 그동안 상승세였던 컵라면의 매출 비중도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홈쿡에 필요한 식자재 매출도 늘고 있습니다. 가공캔 등 식품 매출이 증가했고 냉동 육류의 경우 지난해 대비 380%까지 상승했습니다. 각종 손질된 요리 재료와 레시피까지 포함된 반조리 식품, 밀키트 매출량 증가도 눈에 띄는데요. 이 틈을 이용해 일부 업체에서는 밀키트 제품으로만 구성한 완벽한 코스 요리를 소개하며 홍보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자재 구입이 온라인으로 몰리면서 소비자들은 전에 없던 불편함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후 첫 주말, 온라인몰에서는 각종 식품들이 잇따라 매진됐습니다. 결국 일부 업체는 오후 11시까지 받던 새벽 배송 주문을 오후 5시경 마감했고, 또 다른 업체는 주문이 늘면서 새벽 배송을 다음 날 오후 6시 이전 배송으로 대체했습니다. 업체 측은 비상 운영 체제에 돌입했지만 이번 주 역시 일부 지역의 새벽 배송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국 교직원 노조를 법 외 노조, 즉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적 권리는 물론 노조 활동에도 제약이 생긴 건데요. 전교조가 정부의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7년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이 오늘 1, 2심을 뒤집고 전교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7년 전 정부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빼앗았던 건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해직 교원 9명이 끼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된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노조 전임 교사들에겐 학교 복귀 명령이 떨어졌고 노조 사무실 임대 보증금 같은 제도적 지원도 줄줄이 끊겼습니다. 전교조는 즉각 법외 노조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부의 처분이 적법했다며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재판이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 거래를 한 의혹마저 드러났습니다. 소송 7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 정부의 법외 노조 통보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만세! 전교조는 국가폭력에 맞선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우리 30명의 해직된 동지들, 이제 거리 말고 같이 당당하게 학교로 돌아갑시다. 정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법외 노조 통보 이후 해직된 노조 전임자의 복직을 포함해 단체 교섭 등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남해로 상륙해서 내륙을 거쳐 동해로 빠지는 사이 저희가 충분히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 흔적 그리고 그 현장의 사람들 이야기를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아직 제주도 남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막대한 피해를 남겼던 태풍 매미를 떠올리면 지지대를 세우는 일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걱정되죠. 지금 걱정이 태산 거죠. 차를 가지고 도망을 나갔는데 못 찾아가겠다고 길이 어딘지. 17년 전과 비슷한 위력, 비슷한 경로를 가진 태풍 마이삭이 성미까지 닥쳤습니다. 이 지지대를 모두 설치하자마자 이곳 과수원엔 이렇게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항구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항구와 선박을 묶고 선박과 선박을 또 묶습니다. 이번 태풍은 옥수수일 거라고 그러는데. 잠시 뒤 태풍이 상륙할 통영에선 제대로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강한 돌풍에 어디선가 이렇게 발이 날아와서는 떨어져 있고 이 오토바이도 맥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 항구에는 만조 시간이 겹쳐서 이 바닷물이 금방이라도 넘칠 듯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예배당 지붕에 첨탑을 지탱하던 무거운 철골은 아래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위에 옥탑 위에 있거든요. 뭐 엄청나게 무거운데 지붕 위로 떨어지면서 이제 지붕도 이제 좀 내려앉고.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빗줄기는 더 거세졌지만 태풍의 눈이 지나는 이곳에 바람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내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떨어진 간판은 아슬아슬 매달렸고 가로수는 두동강 났습니다. 이곳이 건물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 천장이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이 건물 뒤쪽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를 덮쳤습니다. 경북 경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사장 펜스는 무너졌고 건물 고층 유리는 박살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철제 구조물이 이 도로 맞은편으로 날아와서는 전신주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의 여파로 경주 시내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인근 영천에서도 바람이 지붕을 날렸습니다. 바람에 그냥 실려가지고 천둥 치듯이 막 날라가 막 떨어져 보니까 소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컸죠. 이게 날라오니까. 동해로 빠져나간 태풍은 해안가에도 큰 피해를 냈습니다. 집이 통째로 바람에 날아가 더 높이 있는 주택을 덮쳤습니다. 가는데 그 시간에 쾅 소리가 나요. 이 집 한 채가 우리 옥상에 탁 떨어지니까 지금 하우스가 반파됐고 태양광이 반파됐고. 파도와 모래가 해안도로를 덮치면서 운행 중이던 차량이 모래에 갇혔습니다. 물에 잠긴 주택에선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곳곳에서 피해 복구도 시작됐습니다. 마이삭은 한반도를 빠져나갔지만 나흘 뒤 이번엔 10호 태풍 하이선에 맞서야 할 차례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각종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 만 18세가 되면 떠밀리다시피 사회로 나와서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4명 중에 1명은 시설에서 나간 지 6개월도 안 돼서 빈곤에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들의 홀로서기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시민단체인 고아권익연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도움 좀 요청하고 싶어서. 예, 어떤 상황이시죠? 제가 보육원 출신인데 그냥 밖에서 네네 돌아다니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 밥이랑은 지금 어떻게 먹고 살아요? 지금 맘먹은 지는 거의 2주 정도 다 돼가요. 이런 데 도움 받을 만한 데를 몰랐던 거예요? 네. 보육시설에서 나온 대현 씨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결국 4년 만에 노숙까지 하게 됐습니다. 2주 동안 밖에서 노숙하면서 자살 시도도 많이 했었는데 때때로 안 되더라고요. 이 단체는 급하게 대현 씨에게 식비와 교통비 정도의 지원금을 보냈지만 당장의 도움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현 씨처럼 보육원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만 18세에 사회에 나오는 청소년들, 바로 보호 종료 아동입니다. 해마다 2,500명이 떠밀리다시피 자립에 나섰는데 4명 중 1명이 6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될 정도로 상당수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시설을 떠난 후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릴 때 자신을 버린 가족에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보호 종료 4년차 쌍둥이 형제는 현재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때 딱 코로나 터질 때라서 알바 안 구해져가지고 소액결제 쓰다가 못 내고 있어요. 저는 180 정도 되고 저희 형이 200 넘어요. 퇴소할 때 각각 자립 정착금 500만 원과 얼마간 저축한 돈을 들고 13살의 자신들을 시설에 맡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도 하며 돈을 더 모았지만 형제 자립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 빼서 다 쓰시고 있어요. 저도 대학 가고 싶어서 모으고 싶었는데
100만 원을 아버지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모아주신다고 했고 믿고 맡겼는데 아버지 유흥비로 다 쓰셨더라고요. 시설에 맡긴 뒤 연락 한 번 없던 부모가 퇴소 무렵에 나타나 정착지원금 등을 가져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돌아갈 곳이 전혀 없는 보호 종료 아동은 자립 정착금과 지원금을 가지고 홀로 서기에 나섰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난관입니다. 은행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거나 부동산 찾아가서 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요. 아예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저는 오래 했다 보니까 조금 주체적으로 사는 어떤 경험이나 자기 표현의 기회 자체가 조금 적었다 보니까 양육자가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보호자가 있었더라면은 바람직한 어떤 선택이 무엇인지 그 잣대를 조금 도움을 주셨을 텐데 오롯이 혼자 결정하고 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순간이 어렵게 느껴졌어요. 외출이 자제되니까 보육원 사람 계속 못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거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저도 약간 그래가지고 왕따 당했다 했잖아요, 직장에서. 혼자 생계를 꾸려가다 보니 배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대학 진학률이 70%인데 반해 보호 종료 아동의 진학률은 44% 정도입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못 구해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월세가 엄청 커지니까 이 일은 또 안 구해지. 당장 생계와 생활 때문에 그때 막 SNS 들어가가지고 무직자도 대출이 된다라는 광고 연락을 해가지고 1,500인데 브로커한테 수수료로 700 정도? 불법 대출을 받고 난 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월세, 공과금 밀린 거 내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당장 이 돈을 어떻게 갚지? 그 압박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살도 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는 제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립 정착금 500만 원, 자립 수당 월 30만 원, 일정 조건이 되면 주거 시설과 학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런 지원 내용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초부터 보육원에서 알려주질 않아가지고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몰랐어요. 양육시설에서는 사회를 미리 경험하게 하고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교육도 실시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칩니다. 그냥 앉아서 PPT 1시간 정도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사실 저희한테는 도움이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나 조건이 까다로운 점도 문제입니다. 이것저것 규제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어쩌면 조금 포기되어진 삶일 수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이런 정부 지원이 있대라고 해서 찾아가면은 너무 절차가 많은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지치는 거죠. 경제적, 정서적으로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생존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 세상이 만시팔세를 이중잣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투표권을 부여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냐, 뭐 왜 주냐 이렇게 하더니 만 18세가 되면 성장했으니 자립을 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하고 취업 자리 같은 거 정확히 연결이 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때 생각했을 때 그때 내보내는 게 맞다 생각해요. 자립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그런 미성숙한 나이의 어른이 되어야만 하는 그 상황이 잔인하게 느껴지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 18세는 자립을 강요받기엔 아직 이른 나이라는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박영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김종인, 안철수 좀 그만 물어봐인데 이제는 당명이 국민의힘이죠. 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연대할지 그만 좀 물어봐라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이 취임 100일입니다. 그래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네. 이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질문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질문과 답변 들어보시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위원장님의 내부에서의 소위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특히 밖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 당에 흡수되셔가지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왜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는 알지를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명욱 씨 관련해서 질문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저는 알지를 못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했죠. 안철수 대표와 서울시장 선거나 대선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을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어요. 네, 안철수도 홍정욱도 현재로선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대권 주자로 적합하느냐 이런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네. 문재인 외교, 교육 등등 모든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좀 제대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분이 가장 적격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의 사전 준비를 갖다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네, 지나치게 독단적이라는 당내 비판도 나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가뜩이나 인물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숙이고 들어오라고 하면 숙이고 들어올 인재가 얼마나 있겠냐. 김종인 비대위가 또 다른 새로운 기득권이 돼서 텃세를 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김진애 세탁해도 여전히 불쾌한 손가락인데 지금 어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회의 도중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을 손가락으로 찔렀는데 이게 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무래도 뭔가를 좀 얘기를 하자고 가서 등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렀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소동이 벌어진 상황부터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해줬어요. 네, 미래통합당 잘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고 양양 웃지 마시고 좀 조선님 저기 세선입니다. 예 알아요. 끼어들지 마세요. 언론 인터뷰에서 어디서 쑤십니까? 왜 이렇게 와가지고 쑤십니까? 왜 손으로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에 발언 좀 하겠습니다. 끼어들지 마 하면서 저를 뒤를 치셨습니다. 불변한 손가락이 제 몸을 닿았다는 것에 제가 불쾌한 얼어람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손을 댑니까? 두 번, 세 번을 계속 끼어들어서 야지 놓는 것도 아니고 속된 말로 그래서 조용히 제가 찾아가서 어깨에 살짝 모욕감 느꼈고요. 제가 여자가 아니면 절대로 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네, 김태흠 의원이 일부 일본어식 표현을 썼는데요. 야유가 맞는 우리말 표현입니다. 자, 김진애 의원이 이제 마지막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는데 결국에 사과를 했어요. 네, 공개 사과를 하면서 소동은 일단락됐습니다. 그 상황 계속해서 보시죠. 네. 저는 부르는 차원에서 어깨를 제가 두 번 살짝 손가락으로 댔는데 그 부분이 불쾌하다고 하면은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사과를 받긴 했지만 아무래도 뒤끝이 남았는지 겉옷을 세탁기에 넣고 돌린다. 공개 사과라서 받아들이긴 했지만 습격당한 느낌의 불쾌감은 여전히 얼얼하다. 밤사이 김진애 의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회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 김성원입니다. 방금 전에 중앙선관위로부터 이제 새 당명에 대한 등록증이 발급이 돼가지고 앞으로 국민의힘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당,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일단 좀 힘듭니다. 아니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이제 이 글만 하니까 좀 바뀌어가지고. 정말 국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으로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 제 책임인데 미래통합당에서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시즌 3승을 달성했습니다. 팀 동료들의 있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에이스의 품격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토론토 분위기는 시작부터 어수선했습니다. 무리하게 2루까지 달리다 허무하게 아웃되고 어설픈 리드로 어이없는 주루사를 당했습니다. 수비에서도 매한가지. 평범한 뜬 공이 수비수 3명 사이에 떨어지고 기껏 땅볼을 유도해도 송구 실책으로 병사를 날려버렸습니다. 공수에서 속 터지는 장면이 이어졌지만 류현진은
혼자 힘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맞춰 잡기보단 삼진으로 돌파구를 뚫었습니다. 2회 무사 1, 2루를 시작으로 실점을 허용한 5회 2사 2, 3루. 선두 타자에게 2루타를 허용한 6회에도 모조리 삼진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탈삼진 8개로 6이닝 1실점. 질 것 같던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야수들이 일부러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다가 그 상대팀한테 디펜스를 당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선발 투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5회 터진 구리엘 주니어의 투런 홈런으로 시즌 3승에 성공한 류현진은 6경기 연속 1자책점 이하 경기를 펼치면서 평균 자책점도 2.72로 낮췄습니다. I think Ryu showed you today he's our ace. That's what aces do. 류현진은 오는 8일 양키스와의 올해 첫 맞대결에 등판 예정입니다. 토론토와 지구 2위 양키스와의 격차는 1경기, 남은 맞대결은 10차례. 토론토의 가을 야구 향방이 류현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경기 후 류현진에 대한 평가가 이보다 더 뜨거웠던 적이 있을까요? 동료들의 실수 연발에도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진짜 에이스라는 현지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전은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모한 주루 플레이, 엉성한 수비, 무기력한 타선까지 이딴 악재에도 류현진의 투구는 눈부셨습니다. 토론토 팬들도 실시간으로 반응했습니다. 류현진이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은 물론 류현진 빼고 나머지 선수들은 걸어서 홈구장에 복귀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의 극찬도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은 지러 온 것 같고 류현진만 이기려고 온 것 같다. 원치 않는 에이스의 숙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심지어 오늘 경기를 동료들이 만든 난장판을 류현진이 두 손에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깨끗하게 청소했다고도 표현했습니다. 에이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반복됐습니다. But Ryu pitched like an ace truly once again, and he just pitched out of jam after jam after jam. In his last 6 starts, a total of 5 earned runs allowed. He is truly the ace. 토론토의 불안한 수비 속에 류현진의 탈삼진 능력도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8개를 잡아내면서 9이닝당 탈삼진 비율을 통산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환경을 탓하지 않는 모범 답안을 보여줬습니다. 그 상황에마다 피칭이 좀 바뀌긴 하겠지만 접근법을 그렇게 해서 짧게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경기 외적으로는 여전히 친근한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마운드에서 냉정한 승부사의 모습으로 토론토를 이끌고 있는 류현진. 경기를 거듭할수록 에이스의 품격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은출입니다. 권순우 선수가 US 오픈 테니스 2회전에서 세계 랭킹 17위 샤포발로프에게 아쉽게 역전패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초반엔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끈질긴 랠리로 상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타이브레이크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2대5까지 몰린 위기에서 상대가 더블 폴트로 잠시 흔들리자 내리 5점을 성공시키며 1세트를 따냈습니다. 샤포발로프의 저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네트 플레이로 2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승부처는 3세트였습니다. 과감한 전진 플레이로 상대를 압박한 권순우가 악착 같은 수비 끝에 처음으로 상대 서비스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세트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면서 잇따라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내주고 세트 스코어 1대2로 끌려갔습니다. 이후엔 일방적 열세였습니다. 한 번 내준 흐름을 뒤집긴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3시간 42분의 혈투 끝에 1대3 역전패. 권순우는 기회가 왔을 때 다소 소극적으로 경기를 풀어갔다며 패배를 아쉬워했습니다. 비록 3회전 진출엔 실패했지만 메이저 첫 승으로 자신감을 수확한 권순우는 곧바로 투어 대회에 참가해 이달 말 프랑스 오픈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경기 내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도 단 한 번의 실수로 고개를 숙인 선수의 이야기 이명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노룩 패스, 유로스텝에 이은 화려한 덩크.
이렇게 아테토쿤보가 29득점으로 펄펄 납니다. 하지만 양팀이 동점으로 맞선 상황에서 경기 종료 버저와 함께 휘슬이 울립니다. 이 파울 하나로 아테토쿤보는 고개를 숙였고 이 자유투로 마이애미는 2연승을 달렸습니다. 반대로 휴스턴의 하든은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한 점 앞선 종료 직전 결정적인 블록슛을 성공시켰고 상대의 터치아웃 작전마저 재치 있게 피하면서 팀의 2라운드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불법 드론의 등장으로 1회부터 경기가 중단됐던 양키 스타디움. 어제 체프만의 위협구를 맞을 뻔했던 브로소가 보란듯이 멀티 홈런을 쏘아올리며 또 한 번 양키스를 울렸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가을이 슬쩍 스며들고 있습니다. 태풍이 물러간 뒤 우리나라에는 맑은 영역이 들어와 북쪽에 건조하고 또 선선한 공기가 내려온 덕분입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비추겠고요. 기온은 27도로 웃돌아 다소 덥겠지만 그래도 쾌적함이 감돌겠습니다. 단 영동 지방은 아직입니다. 태풍 비구름이 물러가더라도 바람은 더 지속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순간적으로 최고 시속 60km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가자마자 또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작년 8월에도 3개의 태풍이 잇따라 북상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 태풍은 영향 반경이나 강도 면에서 더 셉니다. 10호 하이선은 현재 강한 강도입니다. 계속해서 31도의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태풍이 워낙 멀어 진로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현재 예상으로는 월요일 오전쯤 남해안으로 들어와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일 새벽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20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3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